네, 지난 5월 23일에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7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후에 피지가 추가로 가입하면서 총 14개국이 함께하게 됐는데요. 참여국의 절반이 아세안에 속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한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4개 의제에 모두 참여하지 않고 일부 의제에만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 또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 등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아세안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배경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인하 동남아 대양주 팀장 초대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이었죠.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우리가 줄여서 IPEF라고 이제 부르는데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먼저 이 협력체가 출범한 의미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IPF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경제 안보 질서를 구축하게 만든 다자 경제 협의체입니다. 네.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TPP에서 탈퇴한 이후 약화되었던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TPP를 추진했던 배경에는 지적재산권과 같은 선진 무역 규범 전파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TPP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질서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1대1로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인 RCEP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출범한 것이 바로 IPF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IPF가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인 무역 협정과는 달리 디지털 무역이나 환경 공급망 등 새로운 신통상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통상 질서의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장님 설명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중국의 입지는 갈수록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새로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좀 견제하고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 확대, 또 신통상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IPEF가 어떤 문제들을 논의하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성격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4개의 부문이 있죠. 어떤 내용들인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IPF는 크게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탈탄소 인프라, 그리고 조세 반부패 이렇게 4가지의 독립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필러인 무역의 경우 높은 수준의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규범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존의 다자 무역 협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대내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러인 공급망은 회복력이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핵심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 물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필러인 청정에너지 탈탄소 인프라의 경우 영내 국가들의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탄소 중립 이행 그리고 신흥 국가들의 인프라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러인 조세 반부패에서는 탈세와 부패 방지를 위한 기존 다자 간 무역 협정을 준수하고 또 정부 조달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4가지 필라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필라는 글쎄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한 부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인도네시아도 이 IPEF에 참여를 하고 있죠. 지금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아세안 주요국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아세안 주요국들이 IPEF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솔직히 당초에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이 이렇게 대거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았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세안 국가들이 오랫동안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 IPF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이 아시다시피 IPF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세안 국가들이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을 자극하는 위험을 안으면서까지 IPF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따라서 아세안 7개국이 최종 참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건 좀 예상 밖의 결과였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네. 이는 최근 지역 질서 변화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복잡한 계산이 좀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환영하면서도 또 중국의 영향력이 많이 확대되는 것은 좀 경계해 왔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힘의 균형 차원에서 미국이 좀 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고 IPF가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첫 단추임을 고려할 때 미국의 영내 관여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IPF에 가입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IPF가 완성된 형태로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간의 어떤 논의와 협상을 통해서 같이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상에서 배제되기보다는 협상에서 참여를 해서 자국에게 어떤 유리한 그런 룰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PF 회원국이 4개국 필러에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선택적으로 하나나 두 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세안 국가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긴 했으나 역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궤가 맞았다. 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세안은 물론 이제 연합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렇더라도 그에 속해 있는 각 나라들의 처지와 입장은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IPEF에 참여하는 이 아세안 주요국별로 각각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사실 아세안 7개국이 IPF 출범식에 모두 참여를 했지만 네. 출범식이 끝난 후 각국의 어떤 정부 고위 관료자들의 발언들을 보면 이 참여에 대한 의미가 조금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싱가포르는 워낙 개방 무역을 지지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IPF에 일찍이 확고한 지지 표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미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 차원에서 IPF에 최종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앞으로 진행된 협상 결과를 보고 IPF에 대한 최종 참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논의에는 참여하되 최종 결과물이 자국의 어떤 이해에 반하거나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어떤 소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는 미국과의 협상 전략에서 뭔가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숨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국가들이 IPF에 참여함에 있어서 미국이 어떠한 대가,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를 보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얘기를 좀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아세안 주요국들의 이 IPEF에 참여한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요? 네. 일단은 IPF가 다자 경제 협력체잖아요. 근데 중국이 IPF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대거 참여는 IPF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적 부담도 상당 부분 줄여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세안 국가들은 IPF가 대중경제협의체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 IPF는 다자경제협의체이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가겠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회원국들이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도 그러한 입장을 항상 펼쳐왔기 때문에 한국과 아세안의 참여국들이 IPF의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 유사한 입장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IPF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협력체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 협력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보고요. 네. 또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IPF 필라 1의 그 무역 규범 준수, 높은 무역 규범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필라 1의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할 경우 기존의 한아세안 무역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로서는 사실 중국과 미국, 미국이랑은 물론 이제 동맹이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서 상당히 좀 균형점을 잡아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현명한 길을 찾아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이렇게 대거 참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담을 좀 덜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세안 주요국들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IPF가 어쨌든 닻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고요. 앞으로 우리의 또 지평을 넓히고 또 우호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좀 어떤 방향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한국은 지난 4년간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다각도로 모색해왔습니다. 따라서 IPF는 한국과 아세안이 기존에 구축했던 한아세안 공급망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국의 대아세안 인프라 기후변화 협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네. 특히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자국의 제조업 공급망 참여를 위해서 필라2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한국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필라2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급망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거고 이 공급망 문제는 사실 요소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전략적으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인하 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